저는 올해 40 후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저는 한평생 동안 참으로 박복하게 살았습니다. 산다는 것이 그야말로 고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을 돌아보면 어찌 이리 복도 없을까 싶고 살고 싶은 날보다 죽고 싶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5살 혹은 6살 때쯤 엄마가 저를 보육원에 버리고 간 것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데려다 놓고 조금만 놀고 있으면 바로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가 저를 보육원에 버리고 간 것도 모르고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그것이 엄마를 본 마지막 날이었죠. 저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매일 우는 게 일이었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 엄마를 떠올리려고 애썼지만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고 있으면 보육원 어머니가 눈물로 얼룩덜룩해진 내 얼굴을 씻겨주면서 사탕 하나를 까서 입에 넣어주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육원을 내 집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자립해야만 했습니다. 보육원에 더 남아있고 싶어도 규정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오고 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고 발 뻗고 누울 곳은 있어야 하니 숙식이 제공된다는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비료를 제조하는 공장이었는데 화학약품 때문인지 공장에서 일할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살 기운인가 싶어서 두통약을 먹다가 나중에는 두통의 원인이 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대로는 도저히 계속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1년도 채 되지 않아 공장을 그만두고 숙식이 가능한 갈비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일하고 싶어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갈비판도 닦고 숯불도 피우고 여름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두통에 시달렸던 공장에 비하면 그곳이 천국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다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할머니와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시고 세상에 가족 하나 없이 혼자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잘해주고 싶고 잘 챙겨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무거운 물건 제가 대신 들어주고 비가 오면 제 우산 빌려주고 어디라도 아파 보이면 약국으로 달려가서 약을 사다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지금까지 그 여자에게 그렇게 잘해준 건 저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2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고 얼마 후 우리는 함께 살림을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모든 것을 혼자 하다가 둘이 함께하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행복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가졌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저는 갈비집을 그만두고 제조 공장에 다시 취직했고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내는 저 혼자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며 자기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갈 수는 없으니 아내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새벽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일을 하고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 혼자 벌어도 괜찮으니까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말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가 조금 보탬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제 욕심이 화근이었죠. 하루는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새벽 배달일을 갔다가 들어왔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이 많아져서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생각하고 다시 누웠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나쁜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송되었던 병원을 알려주더군요. 몇 시간 전까지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죽었다니요. 그 말을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흰 천에 쌓여있는 아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갓 돌진한 아이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막막해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넋을 잃은 채로 아내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그제서야 아이와 저만 남았다는 것이 실감이 나더군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울고 영문도 모르는 아이도 울고 아내가 없는 집에 앉아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모 복 없는 사람이 배우자 복이라고 있겠습니까? 내 아이는 저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든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사실 현실은 막막한 뿐이었습니다. 이 갓난애를 데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애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어린 아이를 맡기는 곳도 있다고 해서 새벽에 아이가 잘 시간에는 빨리 나가서 배송 일을 하고 아침에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겼다가 저녁에는 다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아이 키우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집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저도 이제 살던 곳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아이와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보다가 제 사정을 들은 부동산 사장님이 한 가정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인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해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르신이 워낙 좋은 분이라 괜찮을 거라며 거기 한번 들어가 사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 가보니 제가 살던 곳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방에 햇볕도 잘 들고 무엇보다 주인 할머니가 너무 좋아 보이셨습니다. 저는 집주인만 허락하신다면 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죠. 이 집 할머니가 아들 먼저 앞세우고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워낙 좋아하셔서 지나가는 애들도 그냥 못 지나치시는 분이에요. 애한테도 할머니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와 둘이 터전을 옮기게 되었고 주인 할머니는 저한테도 아이한테도 가족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배달일 나갈 때는 할머니가 계셔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고 제가 일이 바쁠 때는 아이를 보육시설에서 대신 데려와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이가 집에 있을 때는 같이 콩나물도 다듬고 수제비도 같이 만들면서 놀아주셨고 어느 날은 애들 보는 책을 잔뜩 구해오셔서 아이한테 책도 읽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집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마당에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곳은 떼우고 우리는
마치 한 가족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앞세우고 난 후에 평생 외롭게 혼자 살다가 세상 떠날 줄 알았는데 예쁜 손주, 아들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요. 그러면서 오래오래 이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러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에게 주인집 할머니는 마치 제 어머니 같다고, 오래오래 이렇게 함께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세상 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꾸만 했던 말을 또 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또 밥을 차리시는 겁니다. 아, 또 식사하시게요? 조금 전에 식사하셨잖아요. 밥을 먹었어? 내가? 아이고,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나 혼자 밥을 먹었나 보네. 다들 저녁 먹어야지. 할머니께서 밥 차려주셔서 우리도 다 먹었잖아요. 설거지까지 했고요. 두부찌개 해주셔서 엄청 맛있게 잘 먹었는데. 두부찌개. 아휴, 그랬구나. 나는 두부가 어디 갔나 했네. 할머니, 아무래도 좀 피곤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그래, 그래야겠어. 저녁 안 먹었으면 저녁들 챙겨 먹어.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또 저녁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생일은 물론 옆집에 누가 언제 시험을 보고 누구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다 외우시는 분이 조금 전에 저녁 먹은 것을 잊으시다니요. 치매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몇 월 며칠인지 기억나세요? 오늘 몇 월인지는 아시죠? 아유, 오늘이, 이를 어째? 내일이 우리 아들 졸업식인데 교복 다려야지. 내가 요새 일이 정신이 없다. 할머니는 묻는 말에는 답을 안 하시고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그 결과 치매 3단계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지만 점점 갈수록 심각해질 거라고. 앞으로는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했다가 어떤 날에는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만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요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어제는 나도 모르게 옷에다 볼일을 봤지 뭐야. 내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우리 민석이 아빠까지 곤란하게 만들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아무래도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이사할 걱정은 안 해도 돼. 민석이랑 민석이 아빠는 그대로 이 집에 살아. 이 집은 그대로 두고 나만 조용히 요양원에 들어갈 거야. 나 요양원에 가면 가끔 민석이 얼굴 보여주러 올 거지?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도 모르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왜 요양원 가시려고 하세요? 제 앞에서 실수하실까봐요? 그러면 좀 어때요? 이렇게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지내면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잖아요.
할머니, 그냥 저희랑 같이 사세요. 할머니도 저 힘들 때 민석이도 돌봐주시고 아들처럼 챙겨주셨잖아요. 할머니만 괜찮으시면 저는 괜찮아요. 정말 나중에 아주 심각하면 그때 가세요. 이렇게 일찍은 안 가셔도 되잖아요. 할머니와 헤어지면 어릴 때 엄마와 헤어졌을 때처럼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아 할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매달렸습니다. 이, 정말 괜찮겠어? 내가 헛소리하고 했던 말도 하고 옷에 볼일 봐서 냄새나도 괜찮아? 할머니 안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저 평생 엄마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겨우 엄마 만난 것 같이 행복한데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지 않게 되셨고 할머니의 마음가짐 때문인지 다행히 치매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기력을 차리기가 힘드신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다며 하루 종일 누워 계시더라고요. 계속 누워 계시면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신다고 조금이라도 앉아 계시게 했지만 할머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계속 누워만 계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특별한 병명은 없고 노안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거의 석 달을 누워 계시다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2개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열어봐. 하나는 민석이 거고 하나는 민석이 아빠 거야. 이게 뭐예요? 내가 정신이 맑을 때 이 집 민석이 아빠 앞으로 해놨어. 내가 이 집을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 죽고 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우리 민석이랑 민석이 아빠가 계속 이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결심한 거야. 할머니, 그리고 이거는 민석이 거야.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주려고 사망보험금을 들어놨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먼저 가는 바람에 내가 이걸 줄 수가 없었잖아. 그렇다고 해지해 버릴 수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뒀는데 이거를 먼저 간 우리 아들 대신 민석이가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 나중에 나 죽거든. 이 돈 그대로 뒀다가 민석이 대학 가고 결혼할 때 요긴하게 썼으면 좋겠어. 우리 민석이 때문에 내가 많이 웃고 많이 행복했으니 민석이는 받을 자격이 있어.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 귀로 듣고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유언인 듯한 그 말을 남기시고 며칠 후 주무시는 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끝내신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요. 저는 할머니를 만나기 전에는 단칸방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통장에 돈은 50만 원 이상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할머니로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큰 선물을 받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할머니가 전생에 진짜 우리 엄마였을 거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제가 할머니에게 보답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민석이랑 잘 지내고 씩씩하게 잘 사는 것이었죠. 그렇게 할머니가 저에게 큰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지 20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 민석이도 잘 커서 지금은 군 입대를 해서 나라 지키는 군인이 되었고요. 저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그 집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잘 살고 있으니 부디 할머니도 하늘에서 먼저 가신 아들 만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